이때 이더리움 수준의 생태계를 XRP가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도 XRP의 가격은 7,500원 수준의 가격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제도권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점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이 파라과이의 경우는 지난 2021년 9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파라과이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법정화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게도 파라과이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하지만 법정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채택을 일축한 것이지 디지털 자산으로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지난 2021년 당시 12월 당시 파라과이 상원에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며 제도권을 한층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달이죠. 2022년 7월에는 파라과이 상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라이선스와 채굴 기업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0대 12로 상당히 큰 표 차이를 보여주며 승인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찬성파가 있으면 반대파 또한 있겠죠.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제 현행법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암호화폐가 실제 산업도 아니다, 전기 집약적이고 추출주의자라고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의 상원 의원인 엘리케 바체타 의원의 경우는 반대파들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까지 요청을 하였었는데요. 이에 대통령 거부권을 내비친 한 기관이 얼마 전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과이 전력청이 대통령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 거부권을 행사 요청했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전력청이 마리오 압도 대통령의 국가 경제팀에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법령 초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력청 청장 펠릭스 소사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통과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채굴자들에게 공업용 요율보다 겨우 15%밖에 높지 않은 요율 상한선을 적용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파라과이 상원은 지난 7월 14일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채굴자는 잉여 에너지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회사의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데,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최종 발효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러한 거부권에 대한 행사를 요청하는 데에는 일단 암호화폐 채굴 산업 자체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달러와 금, 비트코인의 채굴 전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안센터에서 보고서를 보았을 때 이 달러의 경우는 제작하는데 200테라와트시 정도가 들게 됩니다. 이제 금의 경우는 120테라와트시, 비트코인의 경우는 110테라와트시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량의 약 0.55%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비트코인을 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에너지 소비를 이제 다른 돈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를 해보면 꽤나 괜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또한 이미 대부분을 재생 에너지를 통해 채굴을 하게 됩니다. 수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석탄이나 풍력, 태양열보다 수력이나 원자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들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 크립토 시장 자체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그 누가 부정을 하든 비트코인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어도 23,000달러 선, 한화 약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유스 케이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을 소비해 제작한 달러가 가치를 가지듯이 전력을 소비해 채굴한 금이 가치를 가지듯이 전력을 소비해 채굴한 비트코인은 달러와 금처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송까지 할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정보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정보 보관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들고 있지 않아도 내 자산의 통제권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가치를 중앙 국가의 간섭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인터넷 뱅킹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죠. 비트코인이 현재 중앙화 거래소들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P2P 인터넷 머니로 설계가 되었죠.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이에 대해서 이제 따로 영상으로 한 편 만들어 보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도 영상 한 편은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연도 경제 분야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코 인플레이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며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잡는 방법으로 현재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죠. 이에 지난 7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75bp 인상하느냐 100bp 인상하느냐에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금융선진국 중에 선제적으로 100bp 인상을 단행하면서 7월 FOMC에도 100bp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기준금리를 75bp 0.75%포인트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FOMC 일정의 경우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이 남게 되었는데 이에 미 연준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의원의 이장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이 연은 총재가 얼마 전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메스터 아직 경기 침체 아니다. 기준금리 4%대까지 올려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의 경우는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진 게 아니다. 그러나 침체 리스크는 커졌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더 상승시켜 수요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기준금리는 4%대까지 올라야 하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도달한 후 다시 내릴 것이다. 7월 75bp 금리 인상을 배제하진 않으나 50bp 인상 가능성이 더 크며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 번 남은 FOMC 동안 세 번 모두 50bp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전에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라고 불리는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경우는 연내 1.5%포인트 추가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오늘 나온 메스터 총재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8일 미국의 GDP가 공개가 되었을 때 실제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미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연준의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 CNBC의 대표 경제 프로그램 매드머니의 진행자이죠. 이 짐 크레이머의 경우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좋은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연준에서 겁을 주고 있다라며 연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의 경우는 생활 물가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체감 인플레이션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장바구니 물가들을 보았을 때는 이미 정점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CPI 경우 또한 정점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연준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반기부터 다시금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 말부터는 시장의 상승장을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XRP 홀더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돼 오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리플사 방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리플사와 SEC의 경우는 윌리엄 힘먼의 발언을 두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가 살아냈던 판사의 유리한 판결로 인해서 더욱더 리플사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인해 투자자분들에게 서서히 잊히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소식인데요.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에 관련한 스냅샷이 이루어지면서 XRP 가격 상승에 많은 관심이 몰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매월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지난 7월 플레어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랐었지만 아쉽게도 스파크 토큰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에게 주는 효용성은 막대하다는 것인데 플레어 네트워크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확장성이 더 높은 생태계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정도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는 다른 블록체인의 코인을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스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는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스파크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F 자산을 받을 수도 있고 F 자산을 스테이킹해서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인이 F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F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다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코인을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도록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코인 생태계에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고 또 여기서 제각각 발행한 코인들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각 코인은 발행한 네트워크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더리움은 리플 메인넷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으며 리플 또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사용도 불가능하죠. 특히나 암호화폐 오입 금시 되찾을 수 없다는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안드로이드에서 개발된 앱이 아이폰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현재까지 밝혀진 F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XRP,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스텔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외 몇 가지 이제 코인이 추가로 F 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 스냅샷을 통해 스파크 토큰을 받기로 XRP 홀더들은 스파크 토큰을 홀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F 자산으로 코인을 바꿀 때 스파크 토큰을 담보로 제공을 해주며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런 수수료의 혜택을 대부분 채굴자들이 가져갔었는데
플레어 네트워크는 스파크 토큰의 홀더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흔히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같은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이루는 방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스파크 토큰을 들고 있는 홀더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홀더들은 수수료나 이자 등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과 트론에 몰려 있었던 DApp도 생성될 예정이죠. 활용도가 높아진 탓에 50개가 넘는 거래소들은 이제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조차도 안 한 토큰이 이런 주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해 보였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위협하겠다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것만 해도 생각나는 것이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앨런드, 테조스가 있는데 이더리움 킬러는커녕 본인들이 킬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플레어 네트워크가 그러한 일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더리움의 유통 공급량은 1.15억 개인데 XRP의 물량이 이더리움의 물량보다 약 400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200에서 23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이더리움의 수준의 생태계를 XRP가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도 XRP의 가격은 7,500원 수준의 가격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부터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죠.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XRP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새로운 인플레 해지 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이제는 무슨 인플레 해지 수단이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제 부동산과 같이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팩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엔 쉴 새 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이다, 테이퍼링이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중앙은행들은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를 찍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달러를 찍지 않는 순간 천문학적인 빚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과거에도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 금의 경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과거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영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맡겼지만 회수하려고 할 때 영국이 주지를 않았죠. 이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고도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며 자금이 동결당해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이를 속 시원하다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각 국가들은 본인들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국가들이 대다수이죠. 그렇기에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지도 않고 그 어떠한 국가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이 선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적인 유스케이스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침체장 속에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눈앞에서 자산이 녹아내리는데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장은 장기적인 관점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